1945년 8월 15일 일본이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며 2차 세계대전이 막을 내렸습니다. 동시에 한반도는 일본 제국의 식민 지배에서 벗어났고 광복을 맞이했습니다. 한편 이 사실은 곧 조선에서 지배층으로 군림하던 일본인들이 하루아침에 평범한 외국인으로 몰락했다는 것과 같은 말이었는데요. 당시 조선엔 약 70만 명가량의 일본인이 거주하고 있었고 이들은 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세상에 갑작스레 버려진 꼴이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세상이 뒤집혔습니다. 조선에 남겨진 일본인들은 하루빨리 일본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중 상당수는 돌아가야 한다는 이유 자체를 알지 못했습니다. 1930년대에 이르면 이미 재조선 일본인 중 3할 이상이 조선에서 태어난 일본인 2세였는데 이들은 조선이 독립한다는 사실 자체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자기가 사는 곳이 일본이 아니라는 상상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또한 상황 파악이 된 사람들 중에서도 이미 자신의 고향이 된 조선을 떠나야 한다는 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국가가 전쟁에서 진 건 진 건데 그게 내가 내 고향에서 사는 거랑 무슨 상관이냐는 소리였죠. 이외에도 자신의 재산 때문에 남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군산의 대부호 시마타니는 자신이 조선에서 번 재산을 가지고 본토로 돌아가는 것이 힘들어 보이자 조선으로 귀화를 시도했습니다. 그는 진지하게 귀화를 준비하면서 생전 거들떠본 적도 없던 조선어를 직접 공부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들은 우리가 보기엔 어처구니 없어 보이지만 당시 그들에겐 당연한 생각이었습니다. 이들이 살던 시대엔 일제의 역사 왜곡으로 인해 일본과 조선은 처음부터 하나였다는 내선일체 교육을 하던 시절이며 조선에 살던 일본인들은 조선인과 섞여 살지 않고 철저하게 자신들만의 공동체를 이뤄 살아왔기 때문에 일본에서 사는 것과 별다를 바 없이 조선에서 살아왔습니다. 오죽하면 조선에 살면서 조선어 한마디 몰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하죠. 한편 적지 않은 일본인들이 조선을 떠나는 것에 거부감을 느끼자 총독부는 이들을 위해 조선어 강좌를 개설하기도 했습니다. 강좌의 정원은 순식간에 마감되었고 일주일 만에 학급을 증설하는 등 인기가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미군정은 처음부터 일본인의 잔류를 용인할 생각이 없었고 1945년 10월 3일 재조선 일본인의 단계적 귀환을 지시했습니다. 미군정에 의해 송환이 결정되긴 했지만 직업이나 신분을 고려한 단계적 송환이었기 때문에 대다수의 일본인들은 당장 생업전선에 뛰어들어야 했습니다. 나중에 일본인들의 회고를 보면 이때 달라진 조선의 현실을 보고 그들은 심각한 굴욕감을 느꼈습니다. 경성 제국대학에 다니던 도코 요시마사는 여러 잡일을 전전했는데 조선 사람이 자신에게 업무를 지시하는 일, 게으름을 피우지 말라고 닥달하는 일 등을 겪고는 참기 힘든 굴욕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장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참을 수밖에 없었죠. 특히 목욕탕에서 일할 때 조선인들이 자신에게 이런 일을 하는 걸 보면 일본인이건 조선인이건 다를 게 없지만 그래도 패전 이전엔 상상도 못하던 모습을 보게 된다며 감상을 말하는 것이 무척 굴욕적이었다고 합니다. 그가 듣기에 이런 감상은 자신을 비꼬며 모욕하는 것처럼 들렸는데 시대상을 보면 이것이 단순한 피해망상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조선에 있던 대다수의 목욕탕은 일본인을 위한 것이었고 소수를 제외하면 조선인은 출입금지였습니다. 차별로 인해 소란이 발생하자 조선 총독부에서조차 목욕탕 입장에 차별을 두지 말라고 지시했지만 대다수 목욕탕에선 조선인은 게으르며 난폭한 오물덩어리다, 걸어다니는 세균이며 전염병 보유자다 라면서 총독부에 벌금을 낼지언정 조선인의 출입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즉 조선에 살던 일본인 관점에선 목욕탕에 조선인과 함께 있다는 상황 자체부터가 굴욕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도코 요시마사의 처지는 그나마 나은 편이었습니다. 당시 조선에 있던 대부분의 일본인들은 거주지에서 쫓겨났기 때문이죠. 일본인들은 보통 평당 3명에서 10명 정도가 주거하는 집단주택으로 옮겨졌으며 이마저도 수시로 거주지 이전을 지시받았기 때문에 여러 집단주택을 전전해야 했습니다. 이 와중에 일본인을 대상으로 한 각종 불법 사업들이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주된 사업은 밀항이었는데 미군정 방침상 어차피 일본으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에서 통치 능력을 상실한 일본 정부의 귀환 작업은 굉장히 지지부진했고 더군다나 공식 루트로 귀환 시 간단한 소지품과 현금 1,000엔 외에는 재산을 가져갈 수 없었기 때문에 밀항을 통해 빠르게 식민지의 재산을 밀반출하려 했습니다. 45년 12월엔 부산 3대 겁으로 불리던 일본인 사업가 가시이 켄타로가 밀항을 시도하다가 해경에 붙잡히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밀항에 성공해도 밀반출한 재산을 온전히 챙겨가긴 힘들었습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선원들이 각종 뇌물을 요구하는 일이 잦았고 밀항선에 많은 재산이 있다는 소문이 돌자 해적선이 등장하기도 했기에 재산을 온전히 챙겨온 이는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일본 제국은 일본 열도를 내지, 그 외의 식민지를 외지라고 불렀습니다. 이때 패전 이후 이 외지에서 귀환한 사람을 히키하게샤라고 불렀는데 처참하고 굴욕적인 대우를 견디며 귀환한 그들이었지만 그들에게 닥칠 고난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1947년 1월 오사카에 사는 22살의 젊은 여성이 집에서 독약을 먹고 목숨을 끊었습니다. 다키카와 나스요라는 이 여성은 45년 11월에 조선에서 돌아온 히키야게샤였는데 아무것도 가진 게 없던 그녀의 가족은 친척인 마스이의 집에 얹혀 살게 되었습니다. 5명이 살던 마스이의 집에 그녀의 가족 8명이 더해지자 각종 마찰이 일어나기 시작했지만 패전 이후 초토화된 일본에서 이들은 제대로 된 직업은커녕 변변한 일거리조차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다키카와 나스요와 가족들은 점점 짐덩어리로 여겨지기 시작했고 이러한 갈등 끝에 그녀는 목숨을 끊은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단순히 앞에 두 집안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일본으로 돌아온 히키야게샤들은 대부분 빈털털이나 마찬가지인 상황이었고 일본에 친척이 있어 더부살이라도 할 수 있는 집은 그나마 사정이 나은 편이었습니다. 별다른 연고자를 찾지 못한 나머지 사람들은 집단 수용소에 거주하게 되었죠. 1947년 홋카이도 하코다테의 한 수용소 상황을 보면 1,400여 명을 수용했던 이곳은 임시 가건물에 바닥에 깔아놓을 거정만 있을 뿐 그 외에 다른 것은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충격적인 것은 여러 증언을 볼 때 이곳은 그나마 상황이 양호한 편이었다는 것입니다. 열악한 수용 환경 외에도 이들을 힘들게 했던 것은 일본 사회 전반에서 이들을 냉대하며 철저히 외면한 것이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 사실상 초토화된 일본에서 얼마 안 되는 일거리는 대부분 본토에서 거주하던 일본인들이 차지했고 이들은 별 생계 수단을 찾지 못해 암시장을 기웃거리거나 절도, 강도 등 여러 범죄에 손을 댔는데 그럴수록 이들을 향한 일본 사회의 시선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당시 일본 사회는 히키야게샤를 향해 게으르며 난폭하고 더럽다, 온갖 범죄를 일삼는다, 전염병을 퍼뜨리고 다닌다 라고 말했는데 실제로 외지에서 사람들이 대거 들어오며 갖가지 풍토병이 나돌았습니다. 한편 이러한 시선은 아이러니하게도 조선에 살던 일본인들이 조선인을 대하는 시선과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히키야게샤는 결혼시장에서도 각종 차별을 받았습니다. 실제로는 적지 않은 수가 공무원이거나 전문직이었으며 학력 또한 본토의 일본인보다 높았습니다. 특히 여성 학력의 경우 고학력 여성의 비율이 본토에 비해 3배 이상 높았을 정도였죠. 하지만 그러거나 말거나 본토의 일본인들은 히키야게샤를 식민지의 더러운 풍습에 물들어 있는 더러운 인간으로 취급했습니다. 1957년 패전 후 12년이 지난 시점에서 히키야게샤를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 식민지에서의 삶보다 지금의 삶이 더 열악하다고 대답한 이들이 75%를 넘었고 지금이 더 좋다고 말한 이들은 없었습니다. 무엇이 가장 힘드냐는 한 질문엔 본토의 일본인들이 너희는 식민지에서 온갖 호사를 다 누리며 살았다. 식민지 때문에 전쟁을 했으니 너희들이 지금 좀 힘든 건 당연하다 라며 자신들을 차갑게 대하던 시선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본토인들이 히키야게샤에 대해 갖고 있는 편견은 부분적으로 사실에 근거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고 보찜 하나 챙겨 본토로 귀환했는데 갈 곳은 없고 시설까지 개판인 상황이었으니 그들은 열악한 위생환경 속에서 전염병을 퍼뜨렸습니다. 또한 생존을 위해서라며 자주 범죄를 저질렀으니 온갖 범죄를 일삼는다는 평가도 부분적으로는 맞는 말이었습니다. 여기에 히키야게샤 중 상당수가 식민지에서 각종 특권을 누리며 살아왔으니 이들이 식민정책의 수행자이자 침략전쟁의 협조자였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다만 개인적인 생각으론 본토의 일본인들이 히키야게샤를 차별하는 것은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똥 묻은 개가 똥 묻은 개를 나무라는 꼴이 아닐까 싶네요.